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정혁진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12월 첫째 주 글로벌 키워드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미중 제약 전쟁이 안보를 이유로 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약 생산 비중을 많이 차지하던 중국이 위기라고 하는데요. 이에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올해 초 미국 의회에서 바이오 보안법, 바이오 시큐어 액트라고 발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파격적이어서 세계가 시끄럽기까지 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 바이오 보안법이니까 뭐 바이오 안보법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일단은 뭐 핵심은 중국 견제라고 보는 게 거의 맞고요. 일단은 뭐 구체적인 기업 명칭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규제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특정 기업, 여기서 특정 기업은 중국 기업을 얘기를 합니다. 네네. 물론 북한이나 다른 데 있지만 주로 이제 중국 기업이 가장 큰 거고요. 거래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미국이 우려하는 국가의 그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라. 이런 거거든요. 결국 네네. 우려하는 국가도 결국 이제 중국을 의미를 하는 거다 보면 될 것 같고, 이 바이오 안보법에 대한 조금 전체적인 이 흐름을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조금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말부터 시작이 됐던 거였습니다. 이야기가 있으면 나왔던 거고, 네네. 올 초에 이제 상하원 공동으로 이제 바이오 보안법, 안보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원 같으면 뭐 국토안보정보위원회에서 했고, 그다음에 하원에서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미중전략경제특별위원회, 그죠? 이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이제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하원에서도 상임위원회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법안이 제출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심의가 되고 본회의가 이제 토론하고 심의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이제 미 하원에서 본회의 통과가 된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상원 심의가 통과가 되고 네네. 대통령 이제 서명만 하고 이제 공표를 하면 발효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원은 통과가 됐고 상원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적대국의 스파이 활동을 금지한다. 그 필요성은 뭐 당연히 인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 스파이 활동인데 제약회사가 표적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좀 바이오 보안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번에 바이오 안보법의 큰 틀은 이거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중국이 뭘 제재하려고 하느냐. 네네. 일단은 지금 미국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우리 수탁 CDMO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은 미국에 있는 제약 바이오들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임상의 데이터들, 그다음에 유전자 데이터들, 그러니까 보건 의료 데이터가 넘어간다라는 거죠, 중국으로. 그럼 그게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게 그게 또 하나의 또 생체 무기로서도 생물 무기로서도 확장이 된다. 그래서 안보적인 측면에 접근하는 것 첫 번째고, 네네. 두 번째가 이 중국의 바이오 굴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을 빠르게 해오고 있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안보라는 게 이제 측면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번에 우려 대상 기업으로 지정을 한 내용을 좀 보면 크게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눠놨습니다. 네네. 그 A그룹이 핵심인데 5개 기업을 콕 집어냈습니다. 네네. 거기 보면 우시, 뭐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우시 엠텍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CDMO 순위에서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세계 4위 정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본 있기 때문에 위탁 개발 생산에서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고요. 우시 엠텍 같은 경우도 중국 최대 임상 시험. 이게 임상 실험이 다른 나라에서보다는 훨씬 더 중국이 규제도 좀 덜 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만큼 데이터를 많이 키워온 것들이죠. 그다음에 뭐 BGI라든가 MGI 이런 유전자 DNA 이런 분석 업체들이 다 좀 위험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게 A 그룹이고, 그다음 B 그룹, C 그룹도 다 그 연관선상에 있는 기업들이 다 이제 규제의 대상이 된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A그룹 5개 회사가 다 중국 회사다 그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 말은 바이오 보안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 이야기겠군요. 미중 바이오 패권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예견됐던 이야기였고요. 이게 뭐 작년에 연말부터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전부터 미국의 대중국 첨단 제재 방향성이 매우 명확하게 나와 있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미국이 앞으로 중국이 어떤 분야를 제재를 더 심화할 것이냐. 첫 번째가 이제 컴퓨팅 관련된 기술, 우리가 많이 했던 반도체, 그렇죠. AI, 양자 기술 네네. 이게 첫 번째 이 기술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린 테크놀로지 그게 이제 전기차, 네네. 배터리 네. 우리가 계속 목도해 왔던 부분. 세 번째가 이제 지금 보시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텍. 거기에는 지금 이제 뭐 바이오뿐만 아니라 백신, 나노 요 부분도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대중국 딱 견제하는 게 뭐 확연히 드러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만큼 이번에 뭐 바이오 기업 협회도 조사 내용을 그러니까 설문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들에 해당되는 기업 대부분이 한 70% 이상이 다 임상시험이나 뭐 중국에 있는 말씀드렸던 우시 바이오로직스나 우시 엠텍과 다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들. 네네. 그러니까 이미 미국의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중국과 이렇게 많이 연결돼 있으면 이게 위험하다라는 네네. 것들이죠. 네네. 그 때문에 이제 견제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블록에서 예견된 순서대로 가고 있다. 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오 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뭐 로비도 대단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기업적인 로비도 있지만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관련된 인맥을 통해서 지금 트럼프 쪽 하에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좀 전 세계가 그렇겠지만 기업 차원에서는 보면 지금 우시 엠텍이든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미 작년부터 이미 있는 정보를 입수를 했고 이미 미 상하원에 대해서 로비 활동이 매우 강력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된 금액을 보더라도 지금 뭐 올해 1분기만 해도 지금 우시 엠텍만 이야기를 한다라면 한 10만 달러에서 2분기만 해도 41만 달러. 네네. 거의 뭐 3배 이상 늘어났고요.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미 작년 3분기부터 로비가 본격화됐고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회사가 다 지금 미국에도 법인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인들 부사장, 제조 부사장 이런 분들이 막 급파를 해서 네네. 지금 하원들 미국 상하원들 인맥을 찾아서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네네. 루시 바이오로직스에도 지금 올해 2분기만 해도 한 16만 5천 달러를 이미 썼다라고 지금 미국은 이 로비 활동이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하고 있는 거고 3분기만 해도 지금 한 36만 달러 여기도 엄청 많이 3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런 로비 활동은 더 커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그렇게 중국 기업들이 견제를 받으면 뭐 우리나라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많은 제약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죠.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이라든가 하물며 보령제약이라든가 휴원스 이런 우리 제약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이 이 CDMO 시장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CDMO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시장이 커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바이오 안보법이 나옴으로써 중국이 지금 빠짐으로써 우리가 그거를 대체해서 들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대가 크고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올 7월 기준으로 좀 보면요, 글로벌 이 CDMO 부분에서 이제 위탁 부분 이제 제조 생산을 하는 건데 전체 매출액 비중 기업별 순위를 보면 1위가 이제 스위스 기업 론자죠. 론자가 전체 부분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 25.6%를 차지하고 있고 네네. 2위가 바로 계속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고 있는 우시 바이오로직스. 우시, 예, 네. 예. 한 12%. 그다음에 3위가 미국 카탈란스라는 기업이죠. 한 10.1%가 차지하고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네네. 한 9.9% 차지합니다. 네네. 그래서 계속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 바이오 이 안보법이 이게 바로 시행이 되는 건 아니고 유예 기간이 2031년도까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우리한테는 우리가 경쟁력이 커져감으로써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미국이 지금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수입하는 의약품 생산국 순위를 보더라도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을 가장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네네. 31.5%. 여기 없어지면 이게 어디로 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K제약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근데 물론 인도나 이런 것들이 막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2위가 바로 인도입니다. 네. 26.1%. 네네. 그다음에 독일이 5.6%, 이탈리아 1순위이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에서 31.5%를 차지하는 이 중국의 비중이 떨어지면 우리가 그걸 더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크기 때문에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2기가 이제 좀 있으면 출범하는데 트럼프 2기가 되면은 바이오시밀러를 주력으로 하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저는 뭐 최신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더 기대를 또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잘하고 있는 분야고 이게 트럼프 1기에서부터 시작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렴한 바이오 시밀러를 시장을 확대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약값을 낮추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2.0이 왔기 때문에 계속 이 정책은 해 나갈 거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CDMO 아까 시장을 드렸지만 이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도 경쟁이 매우 크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미 지금 미국 FDA에서 지금 허가한 그 바이오시밀러 같은 대략 한 61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4종이 우리나라가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이 한 8종, 그다음 셀트리온이 5종. 그러니까 뭐 이는 뭐 해서 한 14종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게 이 시장을 우리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네네. 이런 측면에서 지금도 관련된 기업들이 다 공장을 신설을 확대를 하고 있고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이 시장에서는 좀 전략이 더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만큼 저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대가 저는 매우 높다라고 네네. 보입니다. 아까 31년하고 좀 다르죠. 바이오 안보법하고는 좀 다르게 시밀러 시장을 더 주목하고 관심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쨌든 이 미국의 바이오 보안법은 판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고요. 이렇게 판이 흔들리면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 기업들도 이런저런 움직임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중국이 갖고 있는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게 빠져버리면 말씀드렸다시피 인도, 그다음에 유럽, 이탈리아란 유럽, 그다음에 한국, 일본 이런 이게 이제 들어가서 지금 본격적으로 집가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금 많은 좀 투자 공장을 신설 확대하는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 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가 지금 내년 4월에 5공장을 지금 하고요. 네네. 2027년도 6공장을 또 한다니까. 근데 이거 맞물려서 우리가 지금 인도 이야기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인도가 만만치 않거든요. 중국 다음에 인도께 많이 미국 시장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면 지금 이제 세계 그러니까 2위의 이제 CDMO 강국 중국을 이제 추월하겠다. 그래서 이 길을 인도가 제일 좋아하고 있죠. 네네. 지금 인도가 뒤에서 웃고 있을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지금 벌써 인도의 이제 CDMO에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 바이오 기업들 제약사들 이미 찾아오고 미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네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판이 바뀌면서 글로벌 측면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참 그럼 뭐 EU,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까지도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고유한 특별한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네. 첫 번째는 이게 우리가 K-바이오, K-제약을 할 때 항상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의약품 원료를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이 그만큼 이 제약 원료를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하려면 이는 의약품 원료의 국산화, 자급률을 높여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결국은 기업도 노력하겠지만 결국 정부의 세제 혜택, 그다음에 이는 R&D 지원, 그다음에 만약에 이는 국산 그러니까 원료의 의약품을 사용했을 때 좀 약가를 우대해 준다든가 이런 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가 미중 양국 시장이 지금 이제 분리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미국 기업들이 이게 가능하냐. 네. 이거 당장 바꾸는데도 몇 년이 걸린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좀 이원할 필요는 있습니다.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지금 뭐 코로나 백신 만든 영국의 제약 바이오 기업도 미국 시장용 중국 시장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아, 그런 이원화 전략을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지금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네네. 이를 하면서 중국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한국 쪽에 계속 러브콜을 보냅니다. 같이 해보자고. 네. 우리가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된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다투기 때문에 탈중국을 하려고 그러고 가장 테스트베드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 전략적으로 어떻게 그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냐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네.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2.0 시대 보호무역주의인데 바이오 산업도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바이오 보안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한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그 예상이신데 통과는 되겠죠. 일단은 뭐 앞에서 제가 전반적인 이게 올 1월부터 공동 발의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흐름을 말씀드렸다시피 압도적인 표차입니다. 근데 압도적인 표차이 되기 때문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최근에 하나의 변수가 나타난 게 지금 내년 이제 이 차기 그러니까 상원이죠. 국토안보위원장을 맡은 랜드폴 상원의원. 이분이 이제 공화당인데 이분이 이제 반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네네. 반대가 의미가 있는 게 국토안보위원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게 중국 기업만 거래를 금지하면 결국 반대 방향 다른 기업들이 또 이득을 보는 비정상적인 이득을 본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반대한다라가 좀 변수가 지금은 있긴 합니다만은 네네. 큰 틀에서는 저는 뭐 지금 대세가 그렇고 트럼프 2.0 자체가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력하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많이 시비를 안 되더라도 내년 1월 달에 조금 행정상의 좀 절차가 조금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장님과 말씀 나누어 봤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 말인데요. 그런데 이 관세 문제에 뜬금없이 펜타닐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마약 전담 검사를 지낸 바 있는 배한진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그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구체적인 관세 정책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1차 표적이 됐던 나라가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이렇게 세 나라가 됐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내세운 이유가 조금 예상 밖이에요. 직접적인 무역 이슈가 아니고 마약, 그중에서도 펜타닐을 거론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그 11월 25일이죠. 자신의 SNS에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을 게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그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고 했고 중국 제품에는 기존의 관세에 덧붙여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이죠. 네네. 이제 그 미국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의 어떤 경우에는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마약 문제와 같이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는 별다른 뭐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서더라도 좀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고 네네. 요구하는 것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펜타닐 문제가 사실 직접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것도 있지만 인접 국가인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음에도 아무런 뭐 조치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강력한 조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한 겁니다. 네네.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 집권 1기 때도 네네. 미국의 그 펜타닐 문제의 원인 국가가 중국이고 그다음에 그 배후에 원조를 하고 있는 국가가 캐나다, 멕시코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펜타닐이 사실 중국 내에서 굉장히 좀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네네.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의 그 원료 물질 40%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천 개 이상의 그런 제약 기업과 16만 곳 이상의 화학 물질을 이제 제조하는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펜타닐 자체가 의료용 어떤 원료 물질로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중국 내에서 생산됐던 펜타닐 완제품이 미국으로 이제 직접 이제 건너가기 시작한 게 2014년부터거든요. 예, 그래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펜타닐 완제품이 밀반입이 되고 있었고 네네. 트럼프 정부 그 1기 때 중국에 이런 그 강력한 좀 규제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시진핑 주석도 좀 응답을 해서 중국 내 이제 펜타닐에 대해서 대대적인 또 규제가 됐고 사실 그 무렵 2018년도부터는 펜타닐 완제품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게 사실상 좀 막혔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트럼프 1기 때 어떤 성과로 외교적인 성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게 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펜타닐이라는 거는 완제품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펜타닐의 어떤 전구체가 그런 원재료만 있어도 손쉽게 이제 가공이 가능한 합성 마약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완제품이 못 들어오니까 네네. 인근 국가, 특히 이제 멕시코 같은 곳에 펜타닐의 전구체를 보내고 그걸 이제 멕시코 카르텔 내에서 좀 손쉽게 합성을 해서 멕시코에서 다시 미국으로 이제 밀반이 되는 어떤 그런 유통 경로를 보이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멕시코, 캐나다 이런 인접 국가들까지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네네. 실제로 뭐 통계를 보니까 2021년 그 미국 마약 단속국인 DEA에서 이제 통계를 보면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밀수하다가 압수된 펜타닐의 양이 2021년도에 4.5톤에 달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마약하면 뭐 필로폰, 대마초, 뭐 코카인 이런 것들이 저 익숙한데 펜타닐은 어떤 마약입니까? 신종 마약인가요? 신종 마약은 아니고 네네. 우리가 우리나라의 마약류를 규율하는 법률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네네. 거기에 이제 마약류의 종류의 세 가지를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그다음에 대마가 있는데 그 마약에 해당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으로서 펜타닐이 있는 겁니다. 네네. 그 펜타닐은 그 마약성 진통제로서 이게 그 1959년 벨기에 제약회사 얀센에서 그 진통제로서 이제 개발이 된 것이거든요. 네네. 그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 정도에 달하는 이제 진통 효과니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런 대단한 발명품이었죠. 소량만으로도 이제 진통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이제 진통제였지만 이게 이제 오남용 됨으로써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펜타닐 치사량이 2mg으로서 이제 연필심 끝에 살짝 묻힌 그 정도의 양이 네네. 치사량일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위험한 마약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픈 사람이 먹으면 진통 효과가 있겠지만 네. 건강한 사람이 이제 먹게 됐을 때는 이게 당연히 마약이기 때문에 환각 효과에 따른 어떤 뭐 굉장한 이제 황홀감을 경험한다고 하니까요. 네네. 이게 중독되면 계속 펜타닐을 이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지목된 세 나라,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이 세 나라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 먼저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죠. 캐나다와 멕시코부터 살펴보면 그중에 먼저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는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아예 트럼프를 만나러 트럼프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까지 날아갔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트리도 장관이 관세부가 발언이 나온 게 이제 11월 25일이면 29일에 트럼프 자택에 있는 그 플로리다 주에 직접 이제 찾아가서 네네. 이런 이제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이제 캐나다 국가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와 좀 다르게 이제 그런 이제 마약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은데 동일선상에서 그런 관세를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 직후에 트리도가 이제 트럼프와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고대한다라고도 했고 트럼프 역시 그 회동을 이제 언급하면서 매우 이제 생산적인 회동이었고 네네. 트리도가 이제 마약류에 의한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끝내는데 우리와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이제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사실 그 트리도 총리가 그 캐나다 내에서는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인으로서 네. 안트럼프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직접 이제 찾아가서 이제 문제를 이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이제 협의를 한 거 보면 그런 이제 태도가 180도로 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 네네. 클라우디비아 셰인바움 대통령 역시 이 11월 25일 오후에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네. 이런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 미국인 7만 명이라고 하면 하루에 200명 아닙니까? 그 미국인 7만 명 넘는 사람들이 펜타닐로 사망하고 있는데 그 펜타닐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대처는 필요하다라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이 마약 문제를 펜타닐 문제를 관세하고 연동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또 하나의 좀 약점이 있는 부분이 네네. 이런 마약은 사실은 뭐 이게 정확하게 유통되는 그런 유통량을 집계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중국에서 뭐 미국으로 직접 건너가거나 아니면 캐나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반입되는 그런 펜타닐의 양을 구체적으로 이제 집계하는 그런 자료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까 전에 어떤 보고서 상에는 네네. 그 펜타닐의 공급 원인 국가가 뭐 중국 등이라고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통계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죠. 또 반면 또 펜타닐의 경우에는 원료 물질 같은 경우에는 펜타닐을 합성하는 데도 사용되지만 그 밖에 다른 어떤 물질의 원료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펜타닐의 특성상 반드시 이게 마약의 어떤 원료로만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그런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경각심은 충분히 일으킬 수 있고 인접 국가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논란의 펜타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펜타닐이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같이 네네. 이제 펜타닐만 이제 성분이 들어있는 가루 형태나 뭐 알약 형태로 이제 유통되는 것은 아니고 그 말은 이제 펜타닐이 암거래되지는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의료용으로서 이제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처방받은 이제 펜타닐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펜타닐이라는 게 그 치사량이 2mg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 몸에 이제 흡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료용으로는 패치 형태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패치 형태로요? 네, 그래서 네네. 진통이 있는 부위에 그걸 붙이게 되면 서서히 피부를 통해 스며들어서 이제 진통 효과가 있는 것인데 사실 제가 뭐 2021년 2년에 직접 이제 수사했던 펜타닐 사례를 보면 네네.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사람이 펜타닐이라는 걸 이제 접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병원 같은 데서 이제 펜타닐을 쉽게 처방받아서 이걸 자기 지인들한테 이제 유통하는 방법으로 좀 확산이 됐고 수사가 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네네. 당시에도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속칭 이제 잘 뚫리는 병원이라고 해서 아. 그 병원에서 이제 펜타닐 패치를 받아와서 이제 유통을 했던 사례가 단속된 적이 있고요. 네네. 그 뭐 2021년에도 실제로 경찰에서 경남과 대전 지역에서 펜타닐을 뭐 불법 처방하거나 그렇게 투약한 사례들을 수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네. 펜타닐 처방량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도 굉장히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최근에 우리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펜타닐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그 뭐 펜타닐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 올해 6월부터 이제 투약 이력 확인 제도라는 걸 네네.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펜타닐 처방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1년 내에 펜타닐 처방 이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시행 중에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내년 2월부터는 프로포폴에 한해서 네. 그 의료인이 의사가 뭐 셀프 처방하는 것을 막는 법안도 이제 시행 중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네. 구체적으로 우리 그 시청자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그런 사례 같은 거 있으면 하나만 소개시켜 주시죠. 네, 2021년도에 제가 이제 수사를 했을 때도 펜타닐이 굉장히 그 중독성이 심하고 네네. 후유증이 심한 네. 마약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검찰 내에서도 좀 이 펜타닐의 확산을 막아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네. 그 사건을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좀 엄벌을 해서 향후에는 이제 펜타닐이 더 이상 이제 확산되지 못하게 하자는 그런 목표가 있었던 만큼 이 펜타닐은 그만큼 이제 중독성이 강하고 처벌이 엄하기 때문에 더 각별한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2월 첫째 주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